자, 이제 115쪽의 가로 3번을 보시면 감가수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방법의 의미라든지 또는 용어의 뜻은 감평규칙에 규정해 놓은 일종의 법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감가수정도 어떤 말 나와요? 제조달 원가에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기능, 경제적 감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그렇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강의하실 것도 아니고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제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정도로만 계속 반복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감가 수정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가 수정 방법은 감가액, 얼마의 가치가 깎이느냐,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원래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은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건 기초서다 보니까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내용연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뒷장에는 이제 동그라미 2번 관찰감가법이 또 나오는군요. 근데 관찰감가법은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체계만 먼저 잡으시면 이거죠. 자, 감가수정 방법은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구분되는데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내용연수법이고 이 속에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상환기금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감가액 구하는 방법 속에 뭐 관찰감가법, 지금 이제 기초소니까 아직 말이 없는데요. 뭐 분해법이라든지 또 임대료 손실환원법, 뭐 시장추출법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어차피 기초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간단한 게 관찰감가법이기 때문에 얘 먼저 가볍게 말씀드리고 요 6액상은 넘어가 볼게요. 근데 관찰감가라고 할 때 관찰의 뜻은 눈으로 본다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찾아와서 어떤 감가 요인이 없는가를 직접 확인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관찰감가법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관찰감가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모두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곰돌이는 감정평가 자격증을 따고 10년 이상 된 베테랑이다. 그런데 곰탱이는 이제 막 그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 취득한 초보라면 당연히 같은 감정평가업자들은 감정평가사라고 하겠지만 그만큼의 능력과 경험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마다 감정평가사마다의 그 감가액 산정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값을 구할 때 감정평가사마다 다르다면 이건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감정평가업자마다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기출문제인 거 아세요? 이것도? 제가 무슨적? 주관적. 그 문제에선 무슨적? 그렇지. 주관적인데 그걸 객관해가지고 틀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얍삽하다. 세상에 그걸 바꾸니? 그 얍삽함을 바꾸는데 그럼 왜 틀립니까 도대체?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평이라고 해서 개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고 복잡한 거면 낼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그런 얍삽한 문제 나오는데 얍삽한 문제를 틀린다는 건 어설프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말 뜻이라도 정확히 알았다면 그거 틀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듣기에는 좀 같은 말 반복해서 좀 귀찮을 수가 있지만은 어차피 이 말씀도 오늘까지만이에요. 연말이고 기초 단계니까 심리적 여유 때문에 제가 이 11, 12월 기초 단계에서는 좀 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1월부터는 그런 말 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제가 기초 단계 때 조금 여러분에게 좀 바라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전에 했었죠. 이제 이런 말도 나중에는 그리울 겁니다. 아, 그런 말 좀 해주지 이러는데 이제는 얄짤없어요. 수업할 거예요. 오케이? 그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아, 이거 눈 관찰이 뭐예요?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컨대 여기 뭐 바닥이 깨졌다거나 뭐 벽에 금이 갔다거나 형광등이 부서졌다거나 유리창이 파손됐다거나 이런 건 확인이 돼요. 근데 진짜 문제, 진짜 하자는 이 천정 안쪽에 전기 배선의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천장을 뜯어보기 전에는 관찰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관찰할 수 없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외부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술적인 하자를 놓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오케이? 근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면 외우는 게 아니고 안 보이면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관찰할 수 없는 건 놓쳐. 금방 오거든요.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오케이? 제가 항상 제목 해석하면서 특히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어떤 단어를 포인트를 잡아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 가시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러면은 굳이 그 어렵고 복잡한 문장 안 외워도 되잖아. 편하시니까. 그렇죠? 저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 역시도 이런 수업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초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런 지금 제가 하는 수법으로, 기법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수업 준비를 했다고. 왜? 아니 이거를 다, 누가 이걸 다 외워? 800페이지 분량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 같은 조선 때면 하늘 천 타지 않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어떤 중심을, 핵심을 잡아가지고 그걸 연상하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업이 나오는 것이지 저 역시 암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 잠깐 죄송한데 또 여담을 좀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무슨 사회다, 국사다, 이런 거, 윤리다. 그럼 다 암기라고 했잖아요. 그 암기 과목이 아닌 걸 암기를 하니 얼마나 짜증나고 싫었겠냐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암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한문이나 국사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왜? 저는 한문이나 국사를, 역사를 암기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어요? 저 같은 어떤 역사한다. 저는 제목 보거든요. 제목 보고 동학농민운동. 그럼 동학이 뭘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이걸 저는 연상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좀 책을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때 국사 다 뭐 배웠어요? 몇 년도에 누가 죽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렇게 배운 거 아니냐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싫겠습니까? 그래. 그게 역사가 아닌데.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하려다 보면 짜증나요. 되도록이면 연상 좀 해보고 어떤 말일까? 좀 재밌는 이런 수법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찰 감가는 끝났어요. 근데 위에 보면 정액, 정률, 상환기금 나오죠. 요것도 여러분 제목 잘 봐요. 자, 정액이죠. 그럼 이 정이란 말은 일정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일정하다는 건 어떤 값이 동일하다,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액이라고 하는 건 매년 감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년이란 말은 해마다, 감가란 말은 가치가 깎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액법이란 것은 해마다 같은 금액의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정액법이에요. 좀 예쁘게 포장하면 매년 감가액이 일정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정액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 자, 들어보세요.
여기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첫 해에 가치가 깎이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정액법은 그 다음 해에도 100만 원, 세 번째 해에도 100만 원. 그 건물의 수명이 다 끝날 때까지도 건물의 수명이 다 끝난다는 말을 예쁘게 말하면 내용연수 말 그래요. 왜? 내용연수라는 말 자체가 건물의 수명을 뜻해요. 그럼 내용연수 말 그 말의 뜻은 그 건물의 수명이 다 끝날 때까지 매년의 감가액은 같다 다르다. 같으니까 정액일 거 아니냐고. 그럼 여러분 정액법을 이용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100이면 마지막까지 100이니 계산이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므로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한다. 말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제가 제목만 해석하겠다는 얘기. understand? 나중에 기본 수업 들어가도 살 붙일 거 몇 개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간평삼방식은 그놈의 공식과 공식 이용한 계산이 힘들어서 열받아 죽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식이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이론만 얘기한다면 몇 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항상 개론 간평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이 어렵고 두렵다면 날려라. 근데 계산을 날리는 순간 이론은 몇 개 없다. 아시겠어요? 왜? 예전처럼 깊숙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막말로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더 깊숙하게 나왔다. 사실 맞추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아니 간평을 마음 잡고 내잖아요. 맞춘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그걸 왜 하는데 도대체 그 어려운 걸. 쉬운 것만 하세요. 그래도 맞춰요. 됐죠? 자, 그럼 정액법은 이거예요. 그럼 정률이 뭐냐는 거예요. 정률. 정. 역시 일정하죠. 근데 이건 액이 아니라 율이. 그 말은 뭐다? 매년 감가요. 그러니까 뭐다?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비율이 일정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뭐다? 정율법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해에 10%의 값어치가 깎인다고 보면 두 번째 해도 10%, 세 번째 해도 10% 같은 율로 가치가 깎이는 방법을 우리가 정율법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수학을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했지만 이건 알잖아요. 율이 같다고 해서 액이 같지는 않다는 거. 퍼센트가 같다고 해서 금액이 같은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알잖아요. 오케이? 진짜 아시는 겁니까? 왠지 그 느낌이 좋고. 그렇죠?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자, 10억에 10%, 1억에 10%. 퍼센트는 같지만 10억에 10%는 1억이요. 1억에 10%는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율이 같을지라도 액이 같은 건 아닌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아니요. 정률법은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비율은 일정 같지만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인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것은 나중에 살을 붙여야 이해가 되겠지만 일단 들어보신다면 그럼 그 말은 일정하지 않다는 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은 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그 가치가 깎이는 금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융론 배울 때 어떤 값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를 체증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반대로 어떤 값이 점점 줄어든다면 체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지금은 추상적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프 같은 걸 안 썼기 때문에 지금 확 와닿지는 않는데 일단 정율법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율이 같다고 해서 액이 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이 그때그때 같다 다르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첫 해의 감가액이 가장 크고
시간 가속 점점 줄어드니까 체감 삼각법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시겠어요? 체감 삼각 값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 말이에요. 조금 아까 정액법은 첫 해에 100만 원 깎이면 수명 다 끝날 때까지도 매년 100만 원씩 깎였죠. 근데 정율법은 예컨대 첫 해 100만 원 깎였다. 두 번째는 뭐 90만 원 깎인다. 세 번째는 뭐 80만 원 깎인다. 그럼 해마다 깎이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 맞죠? 아니 그럼 정액법과 정율법을 비교할 때 어느 쪽 방법이 감가액을 구하는 과정 자체는 쉬울까요? 정액이잖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정액법은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이 같은데 정율법은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계산 자체는 정액이 정율법보다 간편하다,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원가 방식상 계산 문제는 30년 동안 정액법만 물어봤어. 오케이? 30년 동안 정액법만 물어봤고 이번 작년 시험에도 정액법을 물어봤고 그런데도 30년 내내 틀리고 있어요.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계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싫어서 안 한 거라고. 오케이? 근데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나오는 게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한 번 좀 해보지 세상에. 왜 끝까지 안 합니까? 그래? 왜냐면 그거 하나로 어떻게 지금 대충 해봤는데 그게 운 좋게 맞으면 내가 떨어질 게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 진짜 절박하잖아요. 지푸라기 하나로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절박하게 공부하셔야지. 아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이게 우리 한번 계산 문제 한번 풀 때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거 해볼만 한데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진짜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게 정율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금법인데요. 상환기금법은 얘는 내용이 어려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본 수업은 나중에 할 테니까. 예컨대 문장 속에서요. 감가액에 대한, 그러니까 가치가 깎이는 감가액에 대한 복리의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한다. 이런 식의 말 나오잖아요. 읽기 중단. 걔는 상환기금법 하나뿐이 없어요. 거기 보면 어떤 말 와요? 자, 디귿번의 A번 첫 번째 줄의 오른쪽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감가 누객 총액 그랬잖아요. 그럼 누계자 빼면 감가액과 그에 대한, 즉 감가액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란 말 나오죠? 이 말은 상환기금법 하나뿐이 없다고. 우리가 뭐 계산할 걸 뭐 할 거요. 그냥 특징 문장 잡고 그 문장 나오면 답 구하면 되는 것을 아시겠죠? 됐어요? 그럼 감가수정 가볍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간단하냐면 공식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간평삼방식은 그놈의 공식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만 빼잖아요. 어려운 거 별로 없다니까요. 됐지요? 그럼 이제 그 뒷장에 비교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비교 방식은 이제 시장성의 바탕을 두니까 당연히 시장자가 붙는 거죠. 그런데 뭐 거래 사례 비교법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각 방법의 의의 뜻은 우리가 하는 말 아니라고. 전부 간평 규칙의 규정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말 나와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쓰여져 있지요. 그런데 말이 너무 많아. 그 속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거 된장 저기 무슨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별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원가법에도 배워봤지만 그 방법 의미 속에 나오는 것은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오케이? 자,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기초서니까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비교 방식이죠. 비교법이죠. 보시자고. 여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니 뭐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제목 그대로 해석하면 뭔지 모르는데 시장에서 거래된 어떤 사례 자료와 비교해서 이 대상 부동산 가격이 얼마쯤 됩니다 라고 평가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그래요? 그럼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 비교요. 아니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비교하려면 나 혼자 있는데 비교가 되겠냐고. 뭔가 이해하고 뭔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걸 묶어놔야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비교법이니까 뭔가 비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자료는 나와 같거나 비슷한 자료를 수집해야지. 전혀 엉뚱한 다른 자료 수집하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여러분 다른 것끼리 이렇게 비교한다고 할 때는 비교자 안 쓰고 대조한다 그래요. 근데 같거나 비슷한 걸 묶을 때는 비교라고 하고 다른 것끼리 묶을 때는 대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럼 우리가 그 의미를 외우지 못했다더라도 첫 번째 주제 무슨 말 나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 자료, 사례 물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일단은 비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아무 자료나 마구 수집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는 자료 수집의 기준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사시지계가 있어요.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고 해서 사시지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의 뜻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사정 보정할 때 말이죠. 그 사정 보정하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차피 보정한다는 건 수정한다는 말고 같은 뜻이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데 사정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 사정이 뭐냐?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사정이라고 말합니다. 정상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정.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런 요인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사정 보정한다 그래요. 그럼 그 사정에 예컨대 어떤 게 있느냐? 자, 곰돌이가요 집을 팔았대. 근데 원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2억에 팔 수 있었던 그 집을 하필이면 매수자가 큰아버지였대요. 그래서 2억이 아닌 1억 8천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아까 실제 거래 시 지불된 금액을 아까 가격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 거래 과정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인 가격은 1억 8천인 거 맞죠? 안 써도 되겠죠?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1억 8천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의 거래가 큰아버지라는 가까운 친인척 간의 거래가 아니었다면 그 주택 2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정 보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가까운 친인척 간의 거래라든지 지인, 친구와의 거래라든지 정부와의 거래 등은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사정에 해당이 되지 않냐 말이죠. 오케이? 그런 거 가볍게. 근데 여러분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아니 처음부터 아무런 사정도 없었대. 그럼 사정 보정 필요 불필요? 아니 사정이 있는데 사정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사정 보정 아니냐고. 근데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였대요. 아무런 사정도 처음부터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그럼 사정 보정 필요 불필요? 불필요한 거 이게. 오케이? 그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례인 경우에는
사정 보정은 불필요하다. 이 말을 왜 외웁니까? 당연한 말이지. 이게. 그렇잖아. 사정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무슨 보정을 해요, 그래. 그렇잖아요. 됐어요? 제목이란 말이야, 제목. 시점 수정이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시점 수정까지만 얘기하고 수입 방식 넘어가 볼게요.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들어요, 그냥. 제가 그랬죠? 어차피 기초서 오늘까지만 본다. 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는 안 오자. 우리 휴강이잖아. 어떻게 오실라고? 나 싫어요. 나 대전이 집이 미쳤어, 이거. 참, 지질이 복도 없지. KTX를 내가 10몇 년을 탔는데 한 번도 옆자리에 이성이 앉은 적도 없어. 참, 지질 복도 없어, 진짜. 아, 나 참. 오, 팔자가 왜 그러지? 자, 근데 시점 수정이 뭐냐? 근데 뭔가 바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아까 거래 시점의 뜻 알려드렸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뭐라고 한다? 거래 시점. 그러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이제 A라는 건물 부동산이 있었다. 근데 부동산이 2016년 1월 12월 25일, 12월 달이니까 잡자 이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거래를 했다네. 이 양반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이날 이게 이 값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요 2016년 12월 25일은 실제로 이 A 건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니까 이 자체가 거래 시점인 거 맞죠? 근데 그 거래 시점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인 가격은 2억인 거 맞죠? 그럼 이때 2억은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이래요. 오케이? 잠깐 끊고. 이게 2017년 12월 25일이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날짜래. 그런데 이게 2억 가던 게 이 시점에선 이렇게 간다네. 오케이? 이걸 우리말로 하면 요걸 보면 돼요. 요거 한번 비교해 봐봐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1년이죠. 이거 우리말로 하면 또리 엄마 글쎄 이 건물 1년 전 2억 가던 게 글쎄 벌써 3억 가더라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건물 자체가 물론 1년 전엔 2억이 갔지만 기준점 현재 3억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을 1년 전 가격인 2억으로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까? 기준점 현재 가격인 3억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이 바뀌었는데 바꿔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시점 수정이에요. 그래서 시점 수정이란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수정하는 작업이다. 이런다고. 그런데 잠깐. 근데 쓰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쓰셔야겠어. 삐졌어.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놈이 1년 전에도 2억 갔는데 지금도 2억이라네. 가격 변화가 없죠. 바꿀 게 뭐 있어? 바꿀 게 없잖아요. 뭐냐? 원리가 뭐냐? 시점 수정이란 말은 전제가 가격 변동이 있어야 돼. 아니 1년 전에도 2억이고 1년 전 지금도 2억이면 아니 가격 변동이 없는데 뭘 수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상이하다 할지라도 다르다 할지라도 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점 수정은 불필요하다. 말 되지 않아요. 이걸 뜻도 모르고 외우면 나중에 다 까먹는다고. 근데 시점, 이게 1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변화가 없다면 수정, 바꿀 게 없겠구나. 당연한 말 아니냐고, 이게 도대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뭐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는 말이냐, 이걸 알아듣잖아요. 외울 게 없다니까, 글쎄. 당연히 틀린 말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거 해볼만 하요. 이게 계산 때문에 힘든 거지. 그 계산 공식 빼고는 해볼만 하시다니까. 됐어요? 그럼 수익 방식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수익 방식에서 가격, 즉 가액 구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거 맞죠? 오케이? 근데 거기에 의미를 보니까 아유 복잡해.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법의 명칭이. 그 뭐라 그럽니까? 자,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적정한 율인가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쓰여져 있죠. 어쩔 수 없어요. 달달 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진짜 10번, 20번 반복해 보셔가지고 최소한 이거 이 문장 맞아? 이 문장 틀려? 그거 구분이 돼야 돼요. 왜? 말뜻해서 헤매게 되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오케이?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수익환원법의 중요한 요소로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환원 방법을 둘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 잠깐 그 아래쪽에 공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값을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보셨어요. 그럼 수익가격의 공식은 환원이율분의 순수익 아닌가요? 있죠, 공식. 아니, 그럼요. 공식 분모값의 환원이율이 있으니 환원율이 뭔지 배워야 될 것이고, 분자값의 순수익이 있으니까 순수익이 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수익 가격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익 환원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값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익 환원 방법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게 아니라 분모의 환원이율, 분자의 순수익 이런 방법을 수익 환원 방법 하니까 수익 환원법의 3대 구성 요소 환원이율, 순수익, 수익 환원 방법이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근데 그 공식의 오른쪽을 보세요. 분자값이 순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순수익은 전체적인 수입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빼고 남은 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뺐다는 말이나 그냥 순수익이란 말이나 같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환원율 보세요.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나와 있죠. 그거는 기초 때 보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구조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 환원율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앞으로 자본 회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본 회수. 무조건 그 물건은 가치가 깎이는 물건이에요. 삼각자산이라고. 왜? 자본 회수의 뜻이 상각률의 의미입니다. 상각이 된다는 거, 감가가 된다는 말이나 감가상각이 된다는 말이나 같이 깎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본 회수율이 결론으로 따지면 상각률이에요. 가치가 깎인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토지요, 같이 깎여요? 안 깎이죠? 영속성 때문에 뭐 같이 안 깎인다, 뭐 감가 이런 적용 안 된다. 배웠던 기억 어렴풋이 있잖아요. 그럼 토지자가 나왔는데 문장 속에 자본 회수란 말이 있으면 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건물은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건물의 값어치는 깎이죠. 그럼 건물자가 나오면 건물의 환원 이율 속에는 자본 수익률은 물론이고 자본 회수율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말하면 맞잖아요. 그러면 응용해 볼까요? 토지의 환원 이율 속에는 자본 수익률만 포함될 뿐 자본 회수율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맞아요? 그래 응용이 되는데 이제 그럼 조금 어렵게 말해 볼까요? 토지는 자본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은 환원 이율로 순수익을 환원하며 건물은 자본 회수율을 포함한 환원 이율로 순수익을 환원합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말 반복한 건데 조금 이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바꾼 거고 와닿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왜? 처음 들어본 거니까. 근데 대충 느낌은 오죠. 말만 바꾼다 맨날. 정확히 이런 공식을 못 외워도 뭐만 알면 된다. 어쨌든 자본회수라는 말이 가치가 깎인다는 말이야. 그럼 토지는 가치가 안 깎이니까 토지자가 나왔는데 자본회수를 뭐 고려한다. 이런 식의 말은 안 될 거야. 이것만 알아도 남들 끙끙 이게 뭐니 끙끙 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하다가 나오는데 다 맞추고 이게. 그게 뭐냐? 한 끝발 차이라니까요. 그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니 순수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왜 순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아니 위에서 순수익 환원율 수익하는 방법 세 가지가 3요소라며. 그럼 순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위에서 공식에도 나와 있지만 순수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값이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평 3방식을 배우시지만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가장 이론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수익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장 이론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다? 가장 골아프다, 힘들다, 미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가장 과학적인 방식이라면 그 위에 나오는 공식에 대입해 나오는 값이, 즉 수익 가격의 값이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구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값이 일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그 위에 공식 환원 이율분의 순수익으로 구한 값이 일정하게 동일한 값이 나오려면 분자값인 순수익도 일정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 공식상 분자값이 계속 바뀌면 값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수익환원 방법을 수익환원법을 뭐 규칙 뭐 이론적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익환원법상의 순수익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규칙적이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순수익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요건 나와요? 또 그런 말은 또 없네. 그러니까 하도 기초라 다 빼가지고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수익에 산정해가지고 기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이런 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나중에 기본서를 받아보시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속에 이제 원래 방법 명칭 속에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맨 마지막에 잔여법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직접법, 간접법은 다 뺐단 말이에요. 기초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요령 한 가지. 잔여라는 말. 잔여법의 잔여. 잔여라는 말은 오직 수익 방식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잔여자가 붙었는데 무슨 원가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다 이런 말 들어가 있는 그 순간 그 문장 말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잔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 남는 거. 동의어로 잉여?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총론에서 부동산 개념을 배울 때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말고 복합 부동산. 제가 복합 부동산 얘기할 때 이건 가볍게 토지 플러스 건물로 보자 그랬어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약간 사이비인데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는 토지 플러스 건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잔여법의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게 복합 부동산이니까
복합부동산 전체의 순수익은 결국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의 합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게 잔여법의 전제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요걸 빼면 남는 게 요거 아니에요? 전체 수익에서 토지 수익을 빼면 남는 게 건물 수익 아니요? 뒤집어서 전체 수익에서 건물의 수익 부분을 빼주게 되면 남는 게 토지 수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남는 게 건물 수익이다. 건물 잔여법. 두 번째, 남는 게 토지 수익이다. 토지 잔여법.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제가 예쁘게 하나 바꿔놓고 쉬었다 올게요. 수익환원법상 순수익 구하는 방법 중 잔여법은 복합부동산 전체의 수익은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의 합이며 복합부동산 전체의 수익에서 토지와 건물 수익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복합부동산 전체의 수익에서 토지 순수익을 빼면 남는 게 건물 순수익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잔여법, 복합부동산 전체의 수익에서 그 건물 수익을 빼면 남는 게 토지 순수익을 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토지 잔여법이라 한다. 돼요?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쉬었다 보시죠.